요즘에 독감 유행인 거 아세요? 예, 요즘 애들 독감 유행이어서. 제 아들도 독감이어가지고 병원 갔더니 독감 판정 나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며칠 학교 못 가겠는데요 했더니 그 아들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집에서 며칠 동안 다 데리고 있었는데 게임할 때는 신나게 하다가 야 주야 그래 우리 숙제는 좀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나 좀 누워야 될 것 같아. 반에 애들이 뭐 절반 가까이 막 학교 못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217쪽에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이제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거의 공유가 90% 이상 나오고요. 합유와 총유는 그 개념만 좀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공유, 합유, 총유. 그러니까 공동소유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소유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물건이 있는데 소유자가 이렇게 여러 명인 것이 이제 공동소유예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냐면 요 구성원들의 결합관계, 인적인 결합관계에 따라서 나누는데 공유는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띱니다. 근데 반면에 총유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결합관계가 매우 견고한 단체주의적인 성향을 띠고요. 그럼 합유라는 건 중간 단계야.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있는데 단체주의적인 성향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공유라는 건 뭐냐면 구성원들의 결합관계가 없어요. 개인주의예요. 그러면 개인들마다 다 나눠져 있는 거니까 개인들마다 전부 다 독립한 권리를 갖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유에서의 뭐냐면 지분이에요. 지분. 공유 지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공유라는 건 완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이 지분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될까요? 자유롭게 할까요? 자유롭게. 완전 개인주의니까 내 지분 내가 파는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의는 필요 없고요. 그리고 공유하고 있다가 이거 쪼개고 싶어요. 그러면 자유롭게 뭘 청구할 수 있냐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네들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병이라는 3분의 1 지분권자가 이거 우리 쪼개자, 분할하자라고 하면 이 갑과 을이 합치면 3분의 2가 되는데요. 얘네들이 싫어라고 거절할 수 있느냐? 이건 거절할 수 없어요. 분할하자고 하면 무조건 분할 절차로 들어가요. 그러면 얜 이름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청구권이 아니라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면 형성권의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곧바로 분할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OX에 맞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유인데 그 다음에 합유라는 건 뭐냐면 이 합유라는 소유 형태가 나타나는 건 민법상 조합계약에서 나타나요. 근데 조합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 안 하는데요. 이 조합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동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 소규모 동업. 그러니까 법인 설립 정도까지 간 건 아니고 친구 둘이 모여서 또는 셋이 모여서 돈 좀 보태가지고 당구장 한다 또는 뭐 포장마차 한다. 이 정도의 소규모 동업을 조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친구 둘이 갑이랑 을이랑 1억 원씩 보태가지고요. 포장마차 하려고 땅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A 조합, A라는 동업체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동업체가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합유라고 불러요. 그러면 동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투자하는 만큼의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동업하면 투자 지분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억 원씩 냈다면 얘네들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합유물을 합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합유도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지분이 존재해요. 근데 이제 공유랑 다른 점은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전원 동의가 필요할까요? 이건 전원 동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갑이 자유롭게 합유 지분을 병한테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얘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합유 지분을 팔았어요. 그럼 을은 다음 날부터 누구랑 동업해야 돼요?
병이랑 동업해야 돼요. 그럼 동업이라는 조합이라는 계약은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세 사람이 동업을 했다. 한 사람이 자기 동업 지분 팔려면 나머지 사람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분 처분이 가능하고요. 합유물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만약 여기서 이 합유물을 분할을 하면 동업이 유지되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합유물 분할은 인정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분할하고 싶으면 뭐부터 깨버리면 될까요? 동업, 조합을 해산하면 돼요. 그럼 동업을 해산하게 되면 이제 뭐랑 같은 형태가 되냐면 조합을 해산하면 동업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 둘 사이에 결합관계, 인적 결합관계가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뭐랑 같아지냐면 공유랑 같아져요. 그래서 합유물을 분할하려면 조합을 해산하고 공유물 분할 절차에 따라 분할하면 돼요. 요게 합유고, 그럼 만약에 갑이라는 동업자, 합유자가 사망을 하면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될까요? 상속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합유자의 지위가 상속되면 을은 누구랑 동업해야 돼요? 그 집에 제일 말 안 듣는 딸이랑 동업하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합유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특약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공유와 합유의 차이점이고, 자, 총유는 완전 단체적 결합이에요. 그럼 총유라는 건 어디서 나타나는 소유 형태냐면 소위 비법인 사단이에요. 비법인 사단.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사람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자연인과 법인. 그럼 법인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설립 등기하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 사람이에요. 근데 비법인 단체라는 건 뭐냐면 단체적인 외형은 다 갖춰졌어요. 조직도 갖춰져 있는데 뭘 안 한 거냐면 설립 등기를 안 한 걸 말해요. 그럼 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얘를 다른 말로 하면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고 불러요. 자연인은 출생과 동시에, 법인은 설립 등기와 동시에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은 어떤 게 있냐면 교회가 있고 종중이 있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조직이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법인 설립 등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비법인 사단이에요. 또는 종중도 예를 들어 문중이잖아요. 문중에 장이 있고 조직은 갖춰져 있지만 문중이 법인 등기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든지 아파트 분여회, 동창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창회도 동창회장부터 조직 쫙 갖춰져 있지만 동창회가 법인 등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비법인 단체, 비법인 사단이다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이 소유한 형태가 바로 구성원의 총유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땅을 사는 경우 있죠? 그럼 교회에서 땅을 사면 그게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회 땅이다. 또 신앙심이 두터운 분들은 하나님의 땅이다. 이런 생각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구성원들의 총유 상태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A교회 다니는 사람, A교회 신도로 등록이 돼 있으면 저는 A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자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서 탈퇴해서 나가버리면 총유자의 지위는 바로 상실되는 거예요. 종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중이 땅을 사면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종중원들. 종원들의 총유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문제가 됐던 게 종중 구성원이 누구냐. 종중 구성은 성인 남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여성도 포함돼요. 여성도 포함이 돼요. 여성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인 남성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종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그래요, 니들 구성원 하세요, 이런 신경 안 썼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종중 땅이 개발되면서 수용되는 거예요. 그럼 수용되면 뭐가 나와요? 보상금이 나와요. 그러면 종중의 구성이 성인 남성으로만 돼 있으면 보상금을 누구만 갖는 거예요? 남성들만 갖는 거예요. 여성들 열받잖아요. 그래서 왜 니들만 구성원이야? 우리도 구성원이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 대법원에서 판례를 변경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남성만으로 돼 있었지만 여성도 포함한다. 이때 남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성인 남성만으로 종중이 구성되는 건 관습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법원은 헌법 질서에 위반되는 관습법은 더 이상 인정해 줄 수
없다. 헌법에 뭐가 규정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헌법 주문 웬만한 거 다 외우는 분위기 아니에요? 헌법 11조에 평등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종중의 구성원이 돼요. 그러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또는 뭐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그 종교단체에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종교단체의 지분권이 생기나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완전 단체적 구성이기 때문에 아예 모두 없냐면 지분이라는 개념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면 차이점을 좀 보면 공유는 완전 개인주의니까 개인마다 뭐가 있냐면 지분. 그리고 이 지분은 완전히 독립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독립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근데 합유도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있으니까 개인들마다 뭐는 있어요? 지분은 있는데 단체주의적, 즉 동업의 구속 때문에 이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유처럼 지분은 존재하지만 공유와 차이점은 이 지분은 독립된 권리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총유는 완전 단체주의니까 아예 모두 없다고요. 지분이라는 개념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유와 총유는 이 정도 개념 보시면 충분하고요. 나중에 우리 심화과정 가면 좀 더 볼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뭘 보냐면 공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거의 뭐 공유가 90% 이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교재를 볼게요. 그 내용이 218쪽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고 공유의 성질 나오는데 218쪽에 괄호 1번입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 이를 공유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공유하면 예를 들어 땅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소유권이 2개예요? 1개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2개인데 하나씩 나눠 갖는 건지 아니면 소유권이 하나인데 양적으로 분할을 하는 건지 이걸 묻는 거예요. 소유권은 몇 개겠어요? 하나예요. 하나를 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의 부동산인데 소유권이 2개 있다 이러면 일물일권주의 위반이에요. 원래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는 소유권이 몇 개만 있어야 돼? 하나만. 그래서 소유권 하나를 나눠 갖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에서 둘째 줄에 하나의 물건이 각자 한 개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소유권을 지분 비율로 분할한다. 이게 공유의 성질이고 공유 지분 나오는데 지분 비율은 뭐 당사자 의사로 정하든지 아니면 법률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고요. 불분명하면 균등한 것으로 인정이 돼요. 219쪽에 지분 내용, 지분의 처분 주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은 완전히 독립한 권리니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유물의 사용 수익인데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얼만큼을 쓴다고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공유 지분이 있잖아요. 얘 2분의 1 지분은 절반에 미칠까요? 전부에 미칠까요? 전부에 얼만큼? 2분의 1만큼 미치는 것이지 특정 부분에 미치는 것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예를 들어 저랑 친구랑 돈을 1,000만 원씩 보태서 2,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러면 저와 친구가 이 자동차를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그럼 제 지분은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전체 2분의 1이 미치는 것이지 제 지분은 본네트에 미치고 친구 지분은 트렁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지분은 전체 2분의 1. 을의 지분도 어디에? 전체 2분의 1.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공유물을 사용할 때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전부를 써야 돼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써야죠. 그럼 만약에 갑이랑 을이랑 이렇게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데 갑이 야 내가 2분의 1 지분권자니까 나는 이 절반 나 혼자 쓸래. 이게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특정 부분에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얘 지분이 침해되니까. 근데 예외는 있어요. 지분이 얼만큼 되면 그게 가능하냐면 과반수가 되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나중에 보겠지만 관리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는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과반수 지분이 되지 않는 한, 미달하는 한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지분권자가 침해받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지분의 탄력성이 나오죠. 267조를 보시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부동산이 갑을병인데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이 4분의 1 지분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다. 만약에 상속인이 있으면 당연히 상속되는 거예요.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얘가 이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분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 건 공유 지분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건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또는 다른 공유자에게 균등하게 귀속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어떻게 귀속된다고요? 지분 비율로. 그러면 갑과 을이 나눠 갔는데 누가 더 많이 받는 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2배 더 받는 거죠. 그 점 조심하세요. 지분 비율로 귀속된다. 이게 지분의 탄력성이 돼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갑인데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상속인이 없고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데 돈이 됐다 마나요. 그럼 제가 이제 잘 얘기해서 저랑 땅 하나 사실래요? 이래서 제가 1000분의 1의 지분, 1000분의 999 지분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사망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단독 소유하게 되는 거죠. 찾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예.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건 민법상 공유예요. 민법상 공유에서는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또는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에 가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한테 가는 거고 여러 사람이면 지분 비율로 나눠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분 비율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자 사유 관계인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조문을 볼게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원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거예요. 전원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공유에서 자유롭게 처분한다는 게 뭐였어요? 지분. 그러니까 지분이라는 건 개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게 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원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건 지분 처분이 아니라 뭘 팔 때? 공유물 전체를 팔 때. 이 공유물을 팔 때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전원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또 뭐 할 때? 변경할 때. 그러니까 변경 특히 조심하세요. 나중 되면 공유물을 처분할 때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대다수가 정답을 맞히시는데 공유물을 변경할 때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정답률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분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공유물을 변경해 버릴 때도 전원 동의는 있어야 돼요. 그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가 이제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관리 보존입니다. 조문을 볼게요.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관리 행위를 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존 행위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공유물을 지키는 거죠. 그럼 공유물을 지키는 것은 지분이 일정 이상 돼야 돼요. 공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상관없이 각자 단독으로 합니다. 근데 관리 행위는 얼마가 동의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뭐 다른 시험에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공유물에 대한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OX예요.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이 중요해요. 지분.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니까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권한도 없는데 갑과 을의 지분을 등기를 위조해서 전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이 병을 상대로 등기를 이거 무효등기잖아요. 등기 말소하라라고 청구하려고 하는데 갑이랑 함께 해야 돼요? 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행위니까? 보존행위.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얼마 말소냐면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비교되는 판례는 뭐가 있냐면 이번 시험에도 이게 출제가 됐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권자인데 이번엔 병이 등기한 게 아니라 갑이라는 2분의 1 지분권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모두 한 거야. 그러면 을은 이 갑을 상대로 등기의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다면 요 2분의 1만큼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 등기예요. 이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니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고 그러면 차이점은 병이라는 사람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3자예요. 제3자. 그럼 얘는 지분이라는 게 없는 애잖아요. 그럼 이때는 얼만큼 말소냐면 전부 말소고 근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면 요 지분만큼은 유효한 거죠. 그럼 결론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요걸 차이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면 그 지분만큼은 유효니까 전부 말소 안 되고 제3자가 등기했으면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보죠. 건물이 있는데 갑, 을, 병이 세 사람이 공유합니다. 근데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 여기 이제 실제 사례였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타적 점유를 하려면 지분이 얼만큼은 있어야 돼. 과반수. 그러면 이 중에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얘는 2분의 1 지분권자지 과반수가 아니요. 과반수라는 건 2분의 1을 초과해야죠. 초과. 그러니까 50%는 과반수가 아니라 그냥 반수인 거예요. 그래서 50%를 넘을 때만 과반수라는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배타적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인데 얘가 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점유합니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 병, 야, 너 왜 그래? 왜 너 혼자 써? 같이 써? 라고 하면서 단독으로 목적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게 얘가 갑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게 관리행위라면 지분이 얼만큼 돼야 돼요? 관리행위라면. 과반수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보존행위라면 지분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걸 뭐로 보고 있냐면 보존행위로 봐요. 보존행위. 그러니까 보존행위로 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과 함께 해야 한다. OX에? 틀려요. 이건 보존행위니까 병이 어떻게 한다고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만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냐면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하나 유의하실 점은 또 뭐냐면 그럼 병이 갑에게 너 혼자 썼으니까 부당이득 물어내. 부당이득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부당이득은 전부 다 달라고 해야 될까요? 지분만큼만 달라고 해야 될까요? 지분만큼. 우리 공유 파트에서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100% 다 얼만큼만 지분 범위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달에 월세가 한 4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얘가 혼자 한 달을 썼어요. 그럼 병이 갑에게 400만 원 달라고 해야 돼요? 100만 원 달라고 해야 돼요? 100만 원. 4분의 1 지분이니까 그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전부가 아니라 지분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220쪽에. 1번의 보존행위 나와 있는데 셋째 줄 마지막에 볼게요. 셋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의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 보존에 공유하란 보존행위로 제3자에 대해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누구 명의로 돼 있다고요? 제3자. 그러니까 전부 말소예요. 근데 그 다음 판례 다만 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으로 돼 있대요. 그럼 전부 말소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냐하면 공유자 지분은 유효한 등기니까. 그러면 그 공유자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말소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행위 나오죠. 관리행위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변경에 이를 정도로 가버리면 그건 얼마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까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이용 계량 행위고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임대차 같은 거예요. 갑이 을하고 3분의 2와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병한테 임대차를 해줍니다. 이번 시험에 이 사례가 거의 똑같이 나왔는데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결국 뭐 3분의 2, 3분의 2랑 차이점은 없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지금? 과반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차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을이 뒤늦게 알고 야, 나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데 나는 임대차에 동의한 바 없으니까 너 가져와 라고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방해 제거 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임대차는 무슨 행위예요? 보존 행위예요? 관리 행위예요? 처분 행위예요? 관리 행위예요. 이용 계량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분이 얼만큼만? 과반수.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한 것을 소수 지분권자가 저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을은 하는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당이득은 전부예요? 지분범위세요? 지분범위. 그러니까 월세가 3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 줘라고 해야지 전부 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여기 이번 시험에 또 나왔죠. 소수지분권자 을이 병한테 부당이득 물어내라고 청구할 수 있겠느냐? 돼? 안 돼? 안 돼요.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어요. 얘는 누구한테 차임 줬을까요? 갑에게 줬겠죠. 얘는 부당이득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가 얘한테 부당이득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구에게 부당이득 청구하는 거예요? 요 갑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이득은 언제나 지분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요 사례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관리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지분이 얼만큼만 있으면 되냐면 과반수.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 268조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는 완전히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나와 있죠. 분할 금지 특약이 가능해요. 몇 년이에요? 5년. 5년 내에서만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고 이거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항.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할 금지 특약을 갱신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갱신해도 기간 제한은 역시 얼마예요? 5년이요. 5년. 그래서 원래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질상 분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질상 분할을 못하는 건 뭐냐면 경계표, 담 이런 거 있잖아요. 경계표나 담은 이웃하는 사람이 공유하는 건데 경계표나 담을 분할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할이 가능하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 그 분할 금지 특약은 몇 년 내로 할 수 있냐면 5년 내로 할 수 있고요. 연장할 수도 있어요. 연장해도 몇 년이에요? 5년. 만약에 이 경우에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이러면 그건 공유가 아닌 거예요. 공유는 원래 자유롭게 분할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어떤 사정 때문에 분할을 금지시키는 게 가능한데
5년 제한만 가능해요. 그게 이제 앞에 나와 있고, 그럼 분할의 방법인데 269조 제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재판상 분할이라고 했던 거죠. 지난주 우리 뭐 봤냐면 판결할 때 봤는데 재판상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분할 협의가 있어도 할 수 있어요? 협의가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협의가 있으면 어떤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어요? 협의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거고 재판상 분할 같은 형성의 소는 협의가 없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항에 뭐라고 되냐면 가운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2항을 읽어보시면 재판상 분할의 원칙은 경매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현물 분할이 원칙인 거예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요거를 분할하고 싶은데 협의가 되질 않아요.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판상 분할로 가는 거죠. 재판상 분할. 그러니까 일단 민사사건은요. 민사사건은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당사자의 의사,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협의 분할하면 되죠. 근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재판상 분할로 가요. 그러면 이 협의 분할을 할 때 방법은 현물 분할을 할 수도 있고 대금 분할을 할 수도 있고요. 가격 배상을 할 수도 있어요. 요게 분할의 방법이에요. 근데 협의 분할은 현물 분할을 해야 돼요? 제한 없는 거예요? 제한 없는 거예요. 재판상 분할로 가면 법원은 뭐 하라고 지금 규정한 거냐면 현물 분할하고 규정을 했는데 협의로 분할할 때는 마음에 드는 거 협의만 되면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현물 분할이라는 건 이런 거겠죠. 이 뚝 잘라가지고 갑 단독, 을 단독으로 소유한다. 이렇게 분할하는 게 현물 분할이에요. 근데 대금 분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뭘 나눈다는 거죠? 대금을. 그러면 이거를 병한테 팔아요. 팔고 대금이 2억이면 대금을 1억 원씩 나눠 갖는 것을 대금 분할이다라고 불러요. 가격 배상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야 그거 다른 사람에게 팔고 1억을 받느니 내가 그냥 단독으로 소유할게. 내가 다 갖고 너한테 1억 원 보상해 줄게. 이게 가격 배상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죠. 법원에 가서 분할해달라라는 재판상 분할을 청구하는데 이게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돼요. 형성의 소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들어가면 공유자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소송해도 될까요? 전부 참석해야 될까요? 전부. 이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런 것을 필요적 또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특별한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의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무효예요. 반드시 모두 참석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공동소송이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제기돼서 법원이 판결하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돼요. 자,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많이 들어보신 판결이죠? 아니었어요? 판결의 종류로 보면 이런 판결을 뭐라고 했냐면 형성 판결이라고 했어요. 형성 판결. 우리 지난주에 그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 중에서 형성 판결. 그러니까 우리 원래 법률행위를 했어요. 법률행위 했을 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 법률행위 했으면. 등기. 186조였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86조예요. 바로 밑에 187조가 뭐 있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언제 등기하라고 있어요? 처분시에. 처분시에만 등기하면 돼요. 그러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중에서 판결 조심하시라고 했는데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하나요?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근데 이건 무슨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은 뭘 할 필요가 없냐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187조에 의한 변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원이 갑과 을의 토지는 이렇게 분할한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분할 등기해야 분할의 효과가 생겨요. 판결로서 생기는 거예요. 판결로서. 187조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에요. 교재를 잠깐 좀 보죠. 일단 1번은 협의 분할이에요. 협의하면 되고 2번에 재판상 분할인데 기억해 보시면 재판상 분할은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만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협의가 있었다면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했죠. 셋째 줄의 마지막에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모든 공유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다. 모두 참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다. 재판상 분할은 뭐가 원칙이라고요? 현물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분할을 할 수 있는데 경매를 명하는 건 위법한 판결이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상 판결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3번 분할의 효과. 1번에 분할의 결과로 각 공유자는 단독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재판상 분할했을 때 현물 분할이 원칙이니까 현물로 분할하면 각각 단독 소유하게 되고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은 소구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하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소구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 좀 더 할 텐데 공유물 분할이라는 것은 지분을 매매하는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당연히 매매가 일어난 다음에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예전부터 소구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상속재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사망을 해서 갑을병이 상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배우자 아니고 전부 다 뭐 형제 자매라면 지분은 전부 다 1대1 1이라고 했죠. 3분의 1의 지분으로 이 부동산을 공유할까요? 합유할까요? 학설이 돼요. 공유설과 합유설이 있는데 우리가 뭐 같아요? 공유. 우리 판례는 공유로 봐요. 그럼 상속재산은 얘네들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분할을 했다. 분할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구표가 부여돼요. 그럼 언제부터 단독 소유였던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망시, 상속 개시시로 소구표예요. 그러니까 상속은 성질상 그런 거고 나머지는 소구표 같은 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이 시험 지문으로 자주 나오는데 3번 보세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해 그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담보 책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담보 책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요. 담보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완전한 물건을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죠. 그런 책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담보 책임. 우리가 대리권 공부하면서 한번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어가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거니까 아직 빨리 안 하대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두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당연히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줘야 돼요. 근데 매도인이 하자 있는 것을 팔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책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담보 책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분 공유물을 분할을 했는데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자가 있으면 한 사람만 책임지는 거예요?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예를 들어 병한테 팔았어요. 그럼 무슨 분할한 거냐면 대금 분할. 근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자기 지분 비율로 배상 책임질 거 아니에요. 담보 책임져야 되고 또 공유물을 분할했는데 을이 단독 소유한 특정 부분에 하자가 있대요. 그러면 복불복으로 을만 재수없네 이러고 끝날 문제예요. 갑도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갑도 왜냐하면 갑의 지분이 원래 어디에 미쳤던 거예요? 여기 전체에 미쳤던 거고 을의 지분도 전체에 미쳤던 거기 때문에 분할을 했는데 특정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같이 지분 비율로 책임을 져줘라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인데, 용익물권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